자, 이제 100페이지에 보시면 그 6번에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오늘은 2장까지만 할 거예요. 거기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이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손익계산서만 보고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포괄 손익계산서 딱 하나만 이렇게 보고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손익계산서를 공시를 하고 또 포괄 손익계산서를 공시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방법이.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자, 손익계산서가 뭐냐면은, 거기 이제, 100페이지에 보면 거기 써놨죠? 자, 이제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포괄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포괄 손익계산서는, 자, 쭉 이제 수익이라는 게 있고, 쭉 이제 쭉 계산하면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뭐, 다 중간 생략하면, 다 계산하면, 당기순이익이 딱 계산된다고요, 이렇게. 법인세도 다 비용이니까, 법인세까지 다 빼고 나면은, 거기 보시면,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계산돼 나와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너무 많이 생략했죠. 이렇게 쭈루루룩 하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 여기 핵심은 이거거든요. 당기순이익을 표시한다고요. 이 당기순이익 밑에다가 자,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걸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포괄손익이라고 이게 표시하게 되면 이게 포괄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포괄이익과 당기순이익을 하나의 재무에 표시하는 걸 포괄손익계산서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자, 요거 하나를 그냥 공시하면 돼요. 자, 이걸 공시하기 싫으면 이렇게 공시하셔도 된다고요. 어떻게 공시하면 되냐면은 일단 손익계산서를 하나 공시해요. 손익계산서를 공시하게 되면 자, 수익에서 쭉 빼서 비용이라는 걸 다 빼보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있죠. 자, 여기까지 공시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걸 공시하고 난 다음에 자, 이걸 공시해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다 뭘 공시하냐면 포괄 손익계산서를 또 공시하셔야 돼요. 포괄 손익계산서를. 그런데 이거와 같은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똑같은 걸 또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작성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포괄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순이익부터 출발해서 여기다 기타 포괄 손익을, 기타 포괄 이익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포괄 이익이다.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별도의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이렇게 두 개를 공시해도 좋고 이거 하나만 공시해도 좋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요 재무제표를 하나 공시해 놓고 요 포괄 손익계산서를 주석 공시하도록 했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그 개정 국제 기준에서는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재무제표를 만들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뭐 적어도 하겠죠. 밑에가 몇 줄만 쓰면 되는데 뭐 굳이 뭐 별도로 만들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재무제표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별도의 손익계산서라고 하고 이걸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10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단일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도 되고 동그라미 2번에는 두 개의 보고서를 작성해도 되는데 두 개의 보고서는 뭐냐면 단기 순손익의 구성요소를 배열하는 보고서인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단기 순이익부터 포함 시작해서 기타 포괄 손익의 구성요소를 배열하는 보고서인 포괄 손익계산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101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2번에 보면 포괄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가 있는데 동그라미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쭉 돼 있죠. 자, 그 정도는 대표적으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파란색 글씨로 수익과 비용의 어떤 항목도 특별 손익으로 표시할 수는 없다. 뭐 너무 당연한 건데 특별 손익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 손익으로 표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미 8년 전부터 특별 손익이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는 별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모른 채 이게 딱 있는 거죠, 이게. 아무튼 포괄 손익은 특별 손익은 표시할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자, 102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3번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단기순 손익이 있는데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한국채택 국제기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단기순익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채택 국제기준에서 달리 정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달리 정한 게 여기 있는 거 이거. 이게 달리 정한 거예요. 이 기타 포괄 손익도 수익과 비용에 속한다고요. 근데 이 수익과 비용에 속하는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은 한국채택 국제기준 다른 기준서에서 단기손익에 포함시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그 문장에서 한국채택 국제기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런데 달리 정한 것들이 기타 포괄 손익이고 얘네들은 별도로 표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보면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동그라미 1, 2, 3, 4, 5 이렇게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중급회계에서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세 가지를 할 거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기타 포괄 손익들도 세금을 내야 돼요.
이 기타 포괄손익도 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법인세 회계와 관련돼 있어서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생각만 하시면 돼요.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단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자, 포괄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있었어요. 포괄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뺐죠? 자, 수익에서 비용을 뺐는데 이 비용 중에는 법인세 비용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자, 법인세 비용이라는 걸 빼게 되면 여기 단기순이익이 만들어져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요만큼은 법인세를 제외하기 전에 이익이에요. 이거 세전단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계산해서 빼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단기순이익이 된 거라고요. 자, 그런데 단기순이익 밑에 뭘 써야 되냐면 기타 포괄손익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타 포괄손익들도 세금을 또 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얘기를 이제 아시려면은 세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원을 공부하실 때, 제가 강의할 때 이연법인세계를 할 때는 개념적인 얘기만 할 거예요. 세법을 모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세법 공부하면 잘 알게 되는데 세법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법인세계는 그냥 개념적인 얘기만 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단기순이익에다가 그 밑에 기타 포괄손익이 있는데 그 기타 포괄손익 중에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단기순이익 밑에다가 이렇게 표시하겠죠? 단기순이익 밑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재평가 이익여금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재평가 이익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재평가 이익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재평가 이익여금 뭐 이익이라도 좋고 이익여금이라도 좋아요. 국제기준은 계정가 명칭을 별로 안 쓰기 때문에 그럼 재평가 이익여금이 100원이었다고 생각해보죠. 회계원리에서 재평가 이익여금 같은 거는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있었다고 해보죠. 이 평가이익도 100원이 있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법인세율이 30%라면 요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요거에 대한 세금이 30원이고 요거에 대한 세금이 30원이고 30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이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10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오면 관련된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이런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 아예 처음부터 쓸 때부터 얘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세후 금액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방법이요. 처음부터 세후 금액을 쓰는 거예요. 전부 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얘를 세전 금액으로 이렇게 써놔요. 써놓은 다음에 요 전체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밑에다가 별도로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법인세 효과를 별도로 써서 여기다가 140원, 여기 60원을 이렇게 마이너스해서 이렇게 별도로 표시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우리가 별도 표시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순액으로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표시하든 이렇게 표시하든 다 인정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자,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객관식에서는 그냥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나중에 주관식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표시를 해보셔야 돼요. 주관식에서는. 그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되고 뒤에 연습 문제를 보시면 예를 하나 드러났어요.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은 뭐 금액이 다 주어져 있어요. 금액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하든 이렇게 표시하든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103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림 2-6이 있는데, 자, 포괄손익계산서와 그 오른쪽에 보면은 있죠? 오른쪽에 보면 별개의 손익계산서 이렇게 되는데, 별개의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포괄손익계산서예요. 앞에 그림 2-5를 카피 떠오다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자, 그것도 포괄손익계산서예요. 이 103페이지에 보면, 그림 2-6이 있는데, 둘 다 포괄손익계산서인데,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왼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표시한 거예요? 전부 다 세후 금액으로 쭉 표시해 준 거예요. 세금 효과까지. 근데 오른쪽에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제일 끝에 보면 기타 포괄이익 관련 법인세를 별도로 쓴 거예요. 그거만 구분해 보시면 돼요. 별도로 쓴 거하고. 자, 그걸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가로 2번에 보면 이 재분류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재분류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척이나 어려운 얘기인데. 이 재분류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재분류 조정. 자, 재분류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재분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 매도 관한 증권 평가이익으로 계산되어 있는 이런 금액들은 재분류 조정을 통해서 나중에 단기손익에 포함돼야 돼요. 그 방법이 매우 독특하고 충격적이고 신선하기까지 해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런 단순한 회계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이 신선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재분류 조정을 통해서 단기손익에 관한 항목은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익 같은 것들만 그래요. 재평가잉여금은 재분류 조정을 통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에 공표된 그 국제기준 실무 적용 지침에 보면 재분류 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놨어요.
저는 그 실무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재분류 조정을 대해서 책을 쓰긴 써야 되겠는데, 예, 난감한 거예요, 이게. 이게 평가를 하고서, 뭐,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자, 뭐, 더 얘기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학원에 가보면, 학원에서 금융자산이 나오는데, 금융자산이 옛날에 유가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가증권이 나오는데, 유가증권에서 제가 재분류 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놨어요. 분계도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과 달리게 좀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거의 뭐, 지금하고는 좀 틀려요.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그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재분류 조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네, 저 재분류 조정이라는 것이 객관식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주관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나중에 2차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3페이지에 가보시면은 103페이지에 보시면은 가로 2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과거 기간의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재분류 조정이라고 한다. 재분류 조정은 그 조정액이 단기 손익으로 분류되는 기간에 재분류되는 기간에 기타 포괄 손익의 관련 구성 요소에 포함된다. 재분류 조정은 해외 사업장을 매각할 때, 매도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 위험회피 예상 거래가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102페이지에 오면은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게 5개가 있죠. 대표적인 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 2-에 보면 그림에 보면 하나가 더 있잖아요. 관계기업 기타 포괄 손익 지분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102페이지만 5개가 있는데 그 5개 항목 중에서 자, 재평가 잉여금 있잖아요. 재평가 잉여금. 두 번째 보험 수리적 손익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게 5개가 있는데 요 세 가지는 재분류 조정을 통해서 단기 손익을 간다는 거예요. 얘네 둘은 재분류 조정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재분류 조정이라는 게 없어요. 문제를 이 바닥에서는 또 이렇게 낼지도 모르잖아요. 객관식 문제 같은데 다중문 중에서 재분류 조정하는 것들로만 짝지어진 것은 뭐 충격받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분류 조정을 하는 건 이거 3개예요. 재분류 조정을 하지 않는 건 이거 2개예요. 재평가 잉여금과 보험 수리적 손익은 재분류 조정이라는 걸 통하지 않아요. 재분류 조정을 하면 안 된다고요? 자, 요거는 나중에 유형자산에서 얘기할 거고, 요거는 나중에 종업원급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가보시면 알아요.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개념적인 얘기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재분류 조정을 통해서 단기 손익을 하는 것들은 뭐밖에 없어요. 저 밑에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3페이지에 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나 재분류 조정은 103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그러나 재분류 조정은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이나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 손익에 의해서 발생하지는 않는다. 걔네들은 재분류 조정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분류 조정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회계처리지만 요거 2개는 재분류 조정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챕터를 가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게.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회 기준과 현행 우리나라 기준과의 중대한 차이점들이에요. 이게.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이제 104페이지에 가보면은, 가로 5번에 보면, 자, 포괄 손익 계산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가 있어요. 자, 그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포괄 손익 계산서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은, 가로 1번에 보면 성격별로 표시하는 방법과 기능별 분류법 2가지가 있어요. 성격별 분류법하고 기능별 2가지가 있어요. 자, 성격과 기능 있죠. 성격과 기능. 자, 우리가 손익 계산서를 표시할 때 수익과 비용에서 그냥 뺄 때 그냥 막 빼지 말고, 자, 성격별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는 게 성격별로. 손익 계산서를 표시할 때 또 하나는 기능별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기준은 다 기능별로 표시를 해요. 자, 기능별로 표시한다고 할 때 기능별은 뭐냐면 105페이지에 가보시면 그림 2-8을 보시면 자, 제일 위에다가 수익을 써요. 자, 수익을 써요. 양식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국제 기준은 그냥 대략적인 얘기밖에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자, 이제 손익 계산서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수익을 써요. 그냥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을 쓰고 그 매출 밑에다가 매출원가를 써요. 자, 그래서 매출에서하고 매출원가를 써서 매출 총익을 먼저 표시한다고요. 자, 이게 매출 총익을 표시해요. 자, 매출 총익을 이렇게 표시하죠. 자, 총익을 이렇게 표시하고 난 다음에 금액을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매출 총익까지 표시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부터 원가의 종류별로 쓰는 거예요. 기타 수익, 물류원가, 관리비, 기타 비용, 급여원가 이런 식으로 쭉 쓰는 거예요. 대충적으로, 계략적으로 쓰는 거예요. 국제기준은 자세한 얘기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회사의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 밑에부터는 어떻게 쓰면 돼요? 그냥 중요한 거는 다 별도로 표시하고 쭉 쓰시기만 하면 돼요. 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자, 수익과 매출원가를 이렇게 따로따로 표시했잖아요. 매출과 매출원가. 그
그래서 이러한 기능별 표시 방법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매출원가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매출원가법이라고 105페이지 제일 위에 오면 매출원가법이라고 있잖아요. 자, 근데 국제기준은 이러한 손익계산서가 정부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유용하지 않은지를 또 알려면 또 한참 걸리죠. 기본적으로 유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용한 정보는 성격별 정보라는 거죠. 성격별 정보라는 걸 왼쪽에 보시면 뭐라 되냐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수익이 있어요. 매출이 있죠, 매출. 자, 수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기타 수익이라고도 써놨지만,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은 현대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죠. 자동차를 만들어요. 예?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뭐가 들어가겠어요? 자, 첫 번째, 재료비가 들어가죠. 재료원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재료원가라는 게 뭐냐면은 철강도 사와야 되고 엔진도 사와야 되잖아요. 그게 재료비예요. 재료원가. 자, 두 번째로 뭐가 들어가냐면은 노무원가가 들어가요. 노무원가라는 것은 공장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월급을 줘야 된다고요. 자, 세 번째로 뭐가 되냐면 기타 제조간접원가들이 들어가요. 제조간접원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접원가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제조간접원가하고 노무원가하고 재료원가가 있을 때 이러한 원가들이 다 포함돼서 자동차를 한 대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얘기하는 기능별 분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원가들이 다 합쳐져 갖고 자동차 100대를 만든다고 해가 이렇게 1년 동안에 이 재료 원가가 50억이 들어갔고, 너무 많나? 5억이 들어갔고, 자, 노무원가가 뭐 20억이 들어갔고, 이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얼마 돈이 들어갔겠죠? 이 돈을 다 합쳐서 100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100대 만들어진데 들어가는 원가를 다 합쳐보니까 얼마 됐냐면은 한 30억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중에서 100대 중에서 80대가 팔렸어요. 그럼 80대가 팔린 거를 수익으로 매출로 계산하고, 그 80대에 해당하는 원가를 계산하면 30억 곱하기 80%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4억 이렇게 계산하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기능별 분류법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격별 분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쓰지 말고 매출은 80대 팔았을 때 80대 판 걸 쓰겠죠. 왜 이렇게? 그 밑에 갔을 때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재료 원가가 5억이 있는데 5억이 들어갔죠. 5억이 들어갔는데 5억 중에서 80%가 팔렸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재료비 들어가는 거 5억, 4억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네? 임금 준 거 얼마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가 들어간 거 얼마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104페이지에 오면은 자, 총 비용을 보면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원재료와 소모품 사용액이 얼마인지, 종업원한테 급여를 얼마를 줬는지, 감가상각비는 얼마인지 이게 따로따로 쓰자는 거예요. 쓰는 건 좋은데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울 거라고요. 어려울 거. 근데 이러한 정보가 훨씬 더 유용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게 더 유용하겠어요? 우리는 자동차 한 대 만들어내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한 대 만들 때마다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노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쟁의 업체에 있는 다른 기업체를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도요다가 있다. 도요다가 있어요. 도요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은 노무원가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요. 근데 제너럴 모터스 같은 생각해 보세요. 인건비 무진장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볼 때 물건값을 제조원가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여기는 대부분이 인건비고 여기는 대부분이 엔진이나 그런 걸 좋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일지도 모르잖아요. 원가가 비슷하다면 인건비가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엔진을 쓸모없는 걸 쓰거나 다른 걸 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가 이제 파산 위기에 몰린 거 아니에요. 크라이슬러, 포드 이렇게 포드만 좀 괜찮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볼 때 이 회사의 재료 원가가 얼마인지 노무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회 기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쓸 것을 권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우리나라는 기존에 이런 것밖에 안 해봤거든요. 저렇게 하려니까 가슴이 답답하죠. 예? 하지만 시험에서 저렇게 내려면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내려면은 자료를 다 줘야 되죠. 예, 시험문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자료를 다 주지 않고는 이걸 작성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고민하는 건 실무에서 하는 고민이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자료로 다 줄 거예요. 예? 얼마 이래서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별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국제기준은 얘를 권고하고 얘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현행대로 하게 되면 현행 세계적으로는 대부분 이런 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사용한다면 저 성격별로 한 거를 주석으로 공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하는 회사들은 주관하는 거죠. 두 개를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총액을 계산하는 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이런 걸 했었어요. 제일 위에 매출을 쓰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쓰면 매출총 이익이 돼요. 매출총익 밑에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게 있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걸 빼게 되면 요 밑에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도 했지만 시험 볼 때는 별로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원가액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익이에요. 원가액에서. 나중에 원가액 공부하시면 영업이익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중에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재무관리를 공부하시면 재무관리에도 영업이익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쪽에서 영업이익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영업이익을 정의할 때 재무회계에서 중급회계에서 영업이익을 정의해 주니까 이 정의를 그대로 이용해서 사용해 왔다고요. 그런데 이제 재무회계에서는 영업이익을 정의하지 않아요. 영업이익을. 그래서 영업이익을 정의할 거냐 말 거냐를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무척 고민했다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우리가 영업이익을 그럼 뭐라고 정의해 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기로 한다. 영업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그건 국제기준을 위반한 게 된다. 국제기준에서는 국제기준에서 써 있는 그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외에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국제기준을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정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정의하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각자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국제기준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 학원에서도 원가 얘기하는 사람이 저보러 영업이익을 정의해달라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데 뭐 어떻게 정의를 해요? 재무 관리하는 사람도 정의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마음대로 정의하라고. 그래서 이들은 마음대로 정의하기로 결심하게 돼요. 네? 그 지네들이 알아서 결심하겠죠. 그 영업이익이 뭐냐?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EBIT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EBIT? 그게 영업이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뭐 고차게 자동차 팔았다 이런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EBIT가 되는 건데 그건 뭐 나중에 이쪽에서 공부하시면 되고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정의하지 않은 거예요. 영업이익이라는 건 없어요. 이제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기능별로 손익계산을 공시하는 방법과 성격별로 공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회계처리상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물론 회계처리를 저런 구조를 만들어서 회계처리를 저런 구조에 통해서 회계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현재 시스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다 분해를 해서 또 저렇게 공시하는 거에는 별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에서는 주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이렇게 분류하는 거를 별도로 공시해야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5페이지에 오면 제일 밑에 오면 파란색 글씨로 써 있는 걸 보시면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성격별 분류에 따른 추가 공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자본 변동표가 있어요. 자, 자본 변동표가 있는데 자본 변동표는 자본에서 할 거예요. 자본 변동표는 되게 쉬워요.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의 표시를 쭉 표시하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쉬운 얘기고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현금 흐름표에서 할 거예요. 별로 할 얘기가 없죠. 자, 주석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별로. 주석사항은 이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있다는 얘기니까 한번 뭐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고 뭐 큰 얘기는 별로 필요 없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그 현재가치평가를 할 건데 거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회계 처리 같은 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거기부터는 좀 이게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는 게 필요해요. 아니 중급회계 들으시면서 그냥 몸과 책이 따로따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좀 같이 오면 좋잖아요. 예, 내일이 수요일인데 내일도 수업이 있어요. 예, 수요일이 격주 수업이 있기 때문에 가끔 모르시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수업이 있으니까 내일도 오세요.